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해볼 네, 연구원 그다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팬이셨던 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누구 팬이었나요? 멜로만이야. 저 동방신기 시아 선수. 저 민규천. 나를 닮아 가슴만 꺼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팬은 무엇인가요? 응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켜주고 싶고 누구를요? 어떤 대상을요. 예. 잠깐만 씻겨주고 싶다고요? 지켜주고 싶다고요. 그들의 팬이 된 이유는 뭐였나요? 지금 와서 얘기하기 좀 그래. 아, 그래요? 힘든 학교 예, 생활에 예. 보탬이 되었죠.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자, 팬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지지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팬의 어원이 무엇이냐? 페나티. fanatic입니다. fanatic. 제정신이 아닌 사람. 헐. 제정신이 아닌 사람 광신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페나티. fanatic에서 뒤에가 잘리고 팬. 팬이 되었다. 근데 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광신자라는 걸 봤을 때 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누군가의 팬이라면. 근데 어쨌든 간에 영단어 팬은 요 단어에서 기원을 했다. 자, 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예인과 팬, 요 관계가 하나 있고 스포츠. 근데 요거는 이제 나뉘죠. 구단이 있을 수가 있고 특정 선수가 있을 수가 있고 요걸 지지하는 팬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과 맞아. 지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은 팬덤의 시대라는 책인데요. 이 세 개를 굴리는 것은 결국 팬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문화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포츠 산업도 정말 크잖아요. 일례로 우리가 광고했던 테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슈퍼볼 대회를 했을 때 광고 비용은 500억을 태웠다고 해요. 슈퍼볼 진짜 크지. 그렇게까지 큰 스포츠 산업에도 반드시 팬이 있어야 이 산업이 굴러가는 거고요. 뭐 요즘에는 정치인과 지지자도 굉장한 열성 팬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된 지 아주 오래입니다. 맞아요. 팬이 그들만의 법칙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법칙이요. 이 집단 안에 들어가는 순간 고유한 렌즈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나한테 이제 들어오면은 내가 가진 특정한 뭐 A라는 연예인, A라는 스포츠, A라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걸러서 해석을 해요. 조금 비이성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필터가 적용된다. 네네네. 일반화는 아니지만 요즘의 팬덤 문화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6개국 25,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한류 실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국 대표 이미지를 물어봤더니 결과 응답자의 14.3%가 K-팝이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이 한식, 한류 스타, 드라마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에는 IT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오 마이. 우리가 반도체로 성장한 나라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조 산업 기반으로 성장을 한 나라인데 이제는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도 K-팝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것도 K-팝이고 이제 K-팝 빼고는 굴러갈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개빼시. 우리가 그 흔히들 얘기하는 게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K-팝 공화국이라고 하고 말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팬덤이 굴리는 산업의 수준이 이제 우리가 무슨 뭐 덕질 하나보다 오타쿠인가 보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아. 팬들이 후원을 하는 그리고 그들이 물건을 사는 액수도 점점 불어나고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팬질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가문 중에 메디치 가문이 있잖아요. 네. 메디치 가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후원했고요. 미켈란젤로도 후원했고요. 보티첼리도 후원했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이끈 굉장히 중요한 가문인데
그 가문의 후원도 사실은 지금 후원하는 팬들의 어떤 그 마음과 열망에서 얼마나 크게 다른 노선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물론 비약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약일 수 있는데 그들이 했던 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일환인 거고 물론 약간 다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로렌초 데 메디치한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책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선물한 책이었어요. 군주론이. 아.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누군가를 후원하고 후원에 대한 대가를 어떤 것이든 간에 보여줬던 그런 문화가 상당히 오래된 거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친구가, 내 조카가 너무 열광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것을 뭐랄까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내 아이돌 역사. 자, 90년 H.O.T. 서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서태지요.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진영? 정말 대단해요. 뭐야? 제발 어디 대중가요 평론하는데 강민지 좀 제발 좀 데려가봐요. 진짜. 대단하다. 왜 맞췄노? 현진영이 문맥상 조상입니다. 문맥상. 왜냐면은 현진영이 가장 처음으로 SM을 통해서 기획된 가수예요. 몰랐어. 그래가지고 현진영이 흑인 음악을 필두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92년도에 누굴까요? 서태지. 맞습니다. 서태지 아이들 때는 가장 큰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국어로 랩을 할 수 있다니?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춤을 출 수 있다니? 이거였다고 해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어떻게 한국어로 랩을 할 수 있지? 난 알아요 같은 노래를 근데 전 국민이 외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96년 누가 데뷔할까요? 맞아요? H.O.T다. 그렇죠. H.O.T야? H.O.T가 나와야죠. H.O.T가 뭐의 줄임말입니까?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어떻게 알아? 남자판 읽은 것도 좀 열심히 봤어. 쟤는 뭐야 정말? 남자판을 좀 열심히 봤어. High five of teenagers.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는 10대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는 타겟트. 네, 타겟으로 삼은 아이돌이 등장한 거예요. 이 앞에는 사실 타겟이 전 국민 대상이고, 대중음악. 네, 전 국민 대상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대놓고 10대를 겨냥하겠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SM에서 나왔죠. 자, 근데 요 무렵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가? 8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냉전 종식이 선언됩니다. 9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련이 해체합니다. 와.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진짜로 냉전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을 타고 가고 있던 와중에 92년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잠깐 건너뛰어서 04년에 누가 데뷔하느냐? 와! 동방신기인데? 잠깐. 공산 동방신기. 말한 사람 중에 있어요, 답이. 동방신기. 동방신기인데? 동방신기의 데뷔가 사실은 12월 26일. 중국 문화권을 겨냥해서 대놓고 한자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신이 일어나다? 중국 문화권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글로벌로 가겠다. 중국 자본을 먹겠다. SM에서 그렇게 야심차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94년과 96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컬러 TV가 나옵니다. 오 마이 갓.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최근이야, 그치? 그니까. 그래서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느냐? 시끄러워. 음악의 저작권이 무엇인가? 시끄러워. 길거리에서 5만 대에서 노래가 들리면서 리어카에서. 그쵸. 맞아. 그래서 이때 그런 말이 있었대요. 빌보드 차트를 빌어서 길보드 차트라는 게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 와중에 97년 잭스키스가 나오고요.
SES가 나오고요. 98년에 핑클이 나오고요. 엄청난 1세대 아이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동방신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04년에 데뷔를 해갖고 요때부터가 이제 2세대 아이돌이 시작이죠. 근데 요거는 사실 나 말고 보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뭐 1세대, 2세대 이런 설명 그냥 안 할게요. 여러분들 더 잘하니까. 오 베이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아 메가패스? 맞아요. 메가패스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등장하는 카피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이 개인화되는 각 가정에 보급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9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얘기를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 97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IMF? 맞습니다. IMF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거는 맞는데 IMF의 개입으로 문화가 완전히 개방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외부 문화가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우.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기획형 아이돌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로가 열렸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데뷔를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글로벌 타겟으로 나오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 시장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 멤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왜 그랬느냐. 외국에서 대단한 성공을 한 가수가 있었거든요. 보아? 그렇죠. 00년 보아가 데뷔합니다. 근데 보아가 이듬해 일본 가서 오리콘 차트를 싹 쓰는 걸 보고 기획사들이 모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는 여기부터는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글로벌이야. 딱 하나만 짚고 싶은 게 뭐냐면 09년에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소녀시대의 G. 에이플. 근데 이 시점을 제가 왜 언급을 하는 거냐면 컬러 TV가 컬러 스키니? 네. 컬러 TV가 컬러 스키니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는 음악 방송이 전국의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가수들이 무엇을 입는가, 앨범 자켓을 어떻게 찍는가,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찍는가 좀 더 기획 단계부터 더 치열해지고 컨셉이 명확해지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컬러 TV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산업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2010년이 되면 SNS가 등장합니다. 인스타그램이 2010년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레알? 나 5, 6년 뒤에 시작했나 보다. 나도 늦게 시작했어. 저도 2015년에 처음 깔아봤는데요. 나도요, 나도. 나 네. 14년?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팬덤이 집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 그 안에서 오프라인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창작물을 만들어가고 아이돌들과 소통하고 혹은 기획사에게 요구하고 이 전에는 어땠느냐. 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풍선 색깔? 풍선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플레드. 응원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안에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2010년 이후에는 해시태그인가요? 그렇죠.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를 어떻게 쓸 것인가 혹은 총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트리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게 다 이제 인터넷 안에서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뭐가 바뀌었지? 시간이잖아. 뭐가 바뀌었지? 2020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해입니까? 코로나가 발병합니다. 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등장한 새로운 아이돌 누굴까요? 잠깐! 기다려봐. 아이즈원도 아니잖아. 아이브도 아니잖아. 최근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4년 전이지. 남자야, 여자야? 여자.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영어 이름. 에스파? 당연히. 그렇죠. 에스파. 에스파가 왜 중요하지? 바야흐로 가상의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에스파는 나야 들이댈 수 없어. 공교롭게도 코로나 시대에 딱 맞춰서 가상의 공간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 시기에 시너지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간 뭐 광야가 있고 블랙맘바가 있고 이런 가상의 공간을 아이돌 세계 안에 투입을 해서
그들이 뭐 노래를 하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앨범 자켓을 찍는데 활용을 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문화산업이 VR과 AR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BTS 블랙핑크네. 버추얼 아이돌이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이르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지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맞아. 근데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 지금도 뭐 몇백만 구독자를 각 개인마다 다 보유한 그룹이 있는데요. 홀로라이브라는 그룹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한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예시를 들자면 AK48 같은 거예요. 다 버추얼이에요? 모여 있구나. 몇댓 명이. 그런 문화가 이미 가까운 이웃나라에는 있었고 요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얼굴 없는 스트리머가 만든 2세계 아이돌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멜론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브라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음방 1등을 합니다. 음악방송 1등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앵콜 할 사람은 현장에 없고요. 1등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떠들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버추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 논의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흔히들 갓반인 하잖아요. 근데 갓반인 하는 게 사실 나는 어떻게 느껴질 때가 있냐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진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버추얼 아이돌의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 거부감을 느끼는 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실체가 아니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의 기술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버추얼 아이돌이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휴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휴먼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막 그냥 그 뒤에는 똑같이 사람이니까 크게 다를 거 없다 생각하기도 하고. 팬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들을 그냥 문제없이 다 해줄 것 같아. 그냥 뭐 불만 없이. 약간 느낌이 이상해. 그냥 골짜기 같은 거. 불쾌한 골짜기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불쾌한 골짜기는 이제 기술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미지가 완전히 닮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지만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내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불쾌한 골짜기를 버추얼 휴먼에서도 사람들이 느낍니다. 근데 느끼는데 이게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 이제 기술력이랑 연관이 돼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기술력이 완전히 어떤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이 막 뒤로 휘고 플레이브에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목이 뒤로 꺾이고 갑자기 막 다리를 막 이렇게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막 화면에서 사라진다든지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흥이 탁 깨져버리는 거야. 그냥 음악을 듣다가 뭐 혹은 그들이 말을 하는 걸 보다가도.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기술력에서 오는 이슈들이 어떻게 소비가 되냐면 유머로 소비가 됩니다. 너무 재밌는 해프닝이 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옛날에 해피타임에서 보던 NG 모음 같은 겁니다. 나 되게 좋아했어. 나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이해가 되나요? 제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NG 모음 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불편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게임 산업이든 아니면은 만화 산업이든 거기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그 학습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버추얼에 투영되는 이미지가 미소녀라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미소녀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왜곡된 10대 여성의 이미지들이 계속 활용이 돼가지고 1차적으로 그 산업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약간 튕겨져 나가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냐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데포르테라는 게 있어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일부러 변형하고 축소 왜곡해서 표현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건데 크게 하고 이런 거? 네, 이게 언제 나오냐면 그 디즈니에서 갑자기 3D로 만들어지면서 막 엘사 눈이 너무 커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용어거든요. 관점에서 봤을 때 버추얼이 너무 왜곡되고 풀샷을 봤을 때 너무 작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왜곡된 그 인간상을 계속 이렇게 구현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저는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산업이 조금 사람들한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지금 무시할 수 없이 커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를 하고 어떻게 해요? 스크린을 띄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로 그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팬이 찾아가서 노래하고요. 팬이 네, 찾아가? 만석이었습니다. 매진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유리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버추얼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즉각적인 소통이 되니까 10대들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짜니까 내 눈앞에 있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게 휴대폰 앞에 있는 게 내 진짜니까? 네네네. 이 스크린 안에서 보는 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안에서 에스파가 있든 플레이브가 있든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어떤 경험의 질이 똑같다는 거죠. 모니터 안에서 보는 이거는 그러니까 질적으로 동일한 경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할 수 있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버추얼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버추얼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다. 음악방송 1위, 멜론 1위, 뭐 더현대 팝업, 뭐 어디 콘서트 똑같습니다. 흘러가는 팬덤이. 제가 최근에 그 얘기도 봤어요. 한국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유전자가 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네, 행복을 느끼는 뭐 수치가 정리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봤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우상을 하나 정해놓고 우상을 쫓아가는 경향이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심화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케이팝 문화 안에 물론 건강한 팬과 연예인의 관계도 많겠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많은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이 10대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 해가지고 먹는 것도 제한하고 자는 것도 제한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산업을 굴리는 게 10대들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문화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게 이제는 케이팝이 된 지가 오랜데 우리가 유명인의 추락도 간혹 목격을 하는데 유명인이 추락하거나 혹은 해체했을 때 거기에 내 자아를 너무 많이 투영한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상인의 추락을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든지 굉장히 왜곡된 어떤 관념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일례로 서태지가 해체했을 때 집단 자살을 한다는 소동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뭐 비단 뭐 오늘 어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꼰대 발언 해보자면 한국을 지탱하는 문화 산업이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좋은지 아이들한테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